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살인 방법은 여러 번 찌르고 뭐 치명상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찔렀는데 깊이 찌른 거죠. 깊이가 18cm니까. (2009년 6월 26일) 중년의 여성 박 씨는 이틀째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살의 남동생 박준석 씨가 연락도 받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동생의 아들인 조카도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찾아갔지만 남동생은 없었고 그의 안부를 묻는 누군가의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남동생 박 씨와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인들도 박 씨하고 연락이 안 돼서 박 씨의 다른 가족이 메모를 보면 연락을 좀 달라고 현관문 앞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박 씨가 스스로 숨어버릴 이유를 찾진 못했습니다.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은 거나하게 술이 취한 채 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상상도 하지 못할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준석 씨가 죽었고 그 시신을 찾았다는 것. 예상치 못한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은 가족에게 경찰은 더 끔찍한 단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쌀포대, 시신의 일부, 토막. 참혹하게도 박 씨의 시신은 여러 개로 훼손돼 쌀포대에 담겨 발견된 것입니다. 시신이 일부만 발견이 돼서 나머지는 수색으로 찾았습니다. 시신은 총 13개의 부위로 절단이 됐는데 10개의 부위는 먼저 발견됐고 이후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산물 재래시장 뒤편 바다에서 나머지 3부위를 찾았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시신은 배부터 양쪽 허벅지까지 절단된 부위와 오른쪽 무릎부터 오른발까지의 부위, 그리고 왼쪽 무릎부터 왼발까지의 부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애초에 토막난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일까? 그건 아주 우연히 아니면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일지도 모릅니다. 남성 박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던 6월 27일 새벽 3시 15분경 부산 사하구 하구뚝 다리 입구에서 음주 단속이 한창이었습니다. 차량들이 서행하며 음주 단속에 협조하던 중 눈에 띄는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쭉 서 있다가 포토트럭 차례가 돼가지고 트럭 운전자를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뒤에 있던 렌터카가 뭐 쿵 하고 트럭을 뒤에서 받은 거예요. 경찰은 트럭을 추돌한 렌터카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차를 갓길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렌터카 운전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이 재차 차를 빼라고 했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주차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수상한 운전자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남성이 술을 마셨다고 확실한 경찰은 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뒤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무언가 부패한 냄새가 훅 하고 코를 찔렀습니다. 차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찰은 본능적으로 뭔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운전자를 추궁하자 저 썩은 고기가 있어서 버리려고 싣고 가는 중입니다. 경찰이 차 안을 둘러보자 조수석과 뒷좌석에 쌀포대와 종이박스가 보였고 붉은 자국 같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에게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성이 갑자기 차에 시동을 걸더니 악셀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큐피디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9년 6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0대 남성 박 씨가 실종이 되고 3일 뒤에 차량에서 부패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 안 그리고 이제 하구뚝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좀 발견이 되긴 했었는데요. 훼손된 방식으로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기의 편의성 그것 플러스 왜냐하면 사지를 절단하면 그만일 것을 무릎 아래, 맨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유기의 편의성보다 더한 감정적인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네. 쌀포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 조금 더 전문적이라는 건 냄새가 안 나게 여러 겹으로 우리가 말하는 김장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 이렇게 꼼꼼하게 냄새가 그게 아니라 그냥 쌀포대 그냥 있는 거
뭔가를 준비한 것 같은데 허술해.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절에 따라서 자르면 이제 머리하고 양팔, 다리하고 몸통 이렇게 정도가 나오는데 5부위 뭐 13부위 정도죠. 네, 근데 13부위라는 것은 좀 많이 과도한 부분이 좀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고 과도한데 네. 꼼꼼하긴 한데 좀 허술하죠. 그렇죠. 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열게 되는 경우는 이제 내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피가 많이 튀죠. 힘들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배를 이제 갈랐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또 이례적인 또 그래서 뭔가 네. 뭐 복수심, 감정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취가 심했다라고 하는 부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됐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산이고 6월이면은 사실 뭐 부패가 빨리 되죠. 이 정도면 하루 이상. 근데 아주 뭐 며칠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됐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사망 시점하고 훼손 시점도 분리해 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어느 정도 부패가 6월을 고려해도 됐다라는 부분은 잘라놓고도 바로 안 갖다 버렸다라는 부분일까요? 그럴 수 아니면 있죠. 네. 그럴 수 있거나 네. 아니면은 부패된 거를 훼손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인 거죠. 그럼 시간은 왜 필요했을까? 겁이 났을까? 아니면 뭔가 애초에 처음엔 그런 훼손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후에 훼손을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 남성, 젊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느낌, 감추려고 하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만 렌터카라고 하니까 네. 좀 그렇죠. 렌터카를 이용하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렌터카 하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렌터카라면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렌터카를 빌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인의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걸려서 바로 좀 당황해서 앞뒤를 막 받고 그렇죠. 결국 또 도주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한 거죠. 뭐 앞뒤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범행이 초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사망한 박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이 30대 남성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박준석 씨는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큼 풍족한 삶을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박 씨는 사건 당시 친누나 소유의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아내 없이 살고 있었던 박준석 씨. 멀쩡했던 그가 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박 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던 남성은 누구였을까? 남성이 차 트렁크를 열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남성을 제지해서 다행히 도주는 실패했습니다. 곧 차량의 트렁크가 열렸고 그 안에서 아이스박스와 쌀포대, 쇠톱과 삽과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와 뒷좌석에 있던 쌀포대에서 절단되고 부패한 시신의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남성,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10개의 부위로 남성은 체포되기 전 시신 2부위가 든 3개의 쌀포대를 수산물 재래시장 뒤편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당시 33살이었던 김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3시간 전부터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 송정, 온천장, 연산동, 장림공단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신 버릴 것을 찾고 있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남성은 점포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고 죄송하고요.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함과 동시에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시신은 머리, 목부터 배까지의 몸통 부분, 배부터 허벅지까지 자른 엉덩이 부분 이렇게 3부위와 팔과 다리를 관절별로 절단한 10개 부위를 포함한 13부위였습니다. 부검 결과 시신의 몸통 부위에서 치명상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식칼로 왼쪽 가슴을 1회 찔렸는데 깊이가 약 18cm로 깊었습니다. 식칼은 그의 왼쪽 가슴 6, 7번 늑골을 지나 흉곽을 관통한 후 왼쪽 폐 위쪽의 기관지 및 혈관을 절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폐 자창에 의한 실혈과 기도 내 혈액 흡입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박 씨를 살해한 범인이 김 씨로 밝혀지자 김 씨를 아는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착한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평소 그 청년이 경비원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간식도 사다 주면서 인사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착한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김 씨의 범행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이웃은 또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살던 아파트 주변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며칠 전 젊은 청년이 집수리를 한다고 말해 시멘트와 모래를 배달해 준 적이 있다며 얼굴이 선해 보여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철물점 사장이 배달해준 시멘트와 모래도 범행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범인 김 씨가 처음 훼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양쪽 손과 팔꿈치에서 잘린 팔 아랫부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훼손한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시멘트 반죽을 만든 뒤 절단된 시신 위에 부었습니다. 시멘트와 함께 아이스박스가 바다에 가라앉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김 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박 씨의 가족은 이웃들처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가 같이 살면서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함께 거주했던 집, 이 둘의 관계가 범행 동기에 숨어 있는 것일까?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가슴 쪽에 깊게 찔린 것, 그리고 이제 이게 관통되면서 여기저기를 건드린 듯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범행을 뭐 예를 들어서 다발성 자창이나 뭐 이런 건 또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찔렀는데 깊이 찌른 거죠. 깊이가 18cm니까 완전히 뭐 들어가서 뒤까지 들어간 형태니까 이게 그러면 정확히 감정이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형태의 뭔가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 같이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건 않는데 네. 뭔가 분노가 있어갖고 그 분노가 집중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난삽한 형태 막 이런 분노는 아닌. 네. 그게 좀 애매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한테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한테 분노가 있었나? 있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분노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둔기로 폭행해서 막 분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에 찌른 것도 아니고 뭔가 눈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구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살인 이후의 행동이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뭐 철물점 가서 시멘트 모래도 가져오고 쇠톱, 아세톤 2통, 락스 2통, 뭐 포대자루 10개, 테이프 여러 가지 구입을 한 다음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네. 거죠. 모래, 시멘트, 아세톤은 뭐죠? 뭐 지우고 싶은 그렇죠.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럼 지워져요? 락스도 지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생각을 해서 뭔가 많이 했는데 락스를 끓여서 혈액을 지운대요. 락스를 끓이면 화학 성분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쓸데없는 노력이다. 증거를 다 남기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초범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많이 한 것 때문에 이거 계획성 여부를 이제 또 경찰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발적이었을 수 있겠다. 시신의 유기는 계획적이죠. 이것저것 생각해서 계획해보고 그렇죠. 근데 네. 살인은 우발적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한 번에 찌른 걸 보니까. 그래서 계속 걸리네요. 자, 그렇다면은 사망한 50대 박준석 씨 그리고 범인 김 씨 어떤 사이였길래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로 밝혀진 내용 중 범인의 진술이 아닌 사실 부분은 이랬습니다. 범인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고 22에 전역했습니다. 이후 마트, 부품 제조 공장, 식당,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했지만 한 직장에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만 근무하는 등 자주 이직했습니다. 범행 당시엔 무직이었던 상태로 2009년 6월 24일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동료로 일했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 3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두 사람 다 취하자 김 씨는 후배를 자신의 거주지인 모 아파트 403호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배의 진술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새벽 5시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난 김 씨. 문을 열자 술에 취한 박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문을 늦게 열었다며 화를 냈고 거실에 누워 잠을 자던 후배의 허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재빨리 박 씨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부터의 상황은
범인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인간 쓰레기다. 하는 일도 없고 취직하면 맨날 그만둔다고 저를 무시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니는 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자 김 씨는 순간 박 씨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후배가 깨지 않게 조용히 주방으로 간 박 씨는 식칼을 찾아들고 다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삼촌 목에 식칼을 대고 그만해라.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습니다.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외삼촌이랑 어머니가 취업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하셔서 쌓인 게 폭발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찔렀습니다. 범인 김 씨는 박 씨의 친조카였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죽어가는 외삼촌을 작은 방에 두고 거실로 나와 아직 자고 있던 후배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곧 부모님이 집에 오신다며 후배를 돌려보낸 김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외삼촌의 시신을 작은 방에 두고 시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2시가 넘었고 날짜는 6월 25일이 됐습니다. 결국 시신을 절단해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김 씨는 식칼과 망치로 작은 방에서 양쪽 팔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더 구입한 김 씨는 시신을 거실로 옮겨 나머지 부위를 절단했고 시신을 쌀포대와 종이박스,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시신을 유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카 김 씨는 모든 것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진행됐다며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외삼촌을 살해한 조카 김 씨. 이 외삼촌 살해 후에는 후배를 돌려보냈고요. 아침 7시가 넘은 시각에 아파트 근처의 PC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할 렌터카 업체 전화번호 검색했고요. 이후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을 켜서 그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찜질방으로 향한 뒤에 오후 3시까지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이 행동이 누가 보기에는 삼촌 죽여놓고 게임하고 찜질방에서 낮잠 자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엄마하고 외삼촌이 같이 계속 자기를 잔소리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근데 그 화가 하필 술 취해서 자기를 때린 그 외삼촌한테 술 취해서 자기를 때린 것까지는 확인된 거예요. 왜냐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잠자고 그런 거는 죄책감이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감정 상태를 다운시키는 행동 같아요. 사람 죽여놓은 저 집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거죠. 두려움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범인 조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같이 사는 집 현관에 외삼촌 연락처라고 죽여놓고 나서 메모를 붙여놓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범죄를 회피하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왔을 때 알리바이도 생각하고 유기도 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 진술에서는 자수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삼촌 시신을 옮길 엄두는 나지 않고 그래서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자수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제 가족하고 이제 범인 자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삼촌 그럼 사이가 평상시에 보던 원한 관계가 안 좋았냐라고 얘기해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까 앞서서의 이 범인 관련된 마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너 오히려 날 챙겨주고 그 착한 청년이다. 가서 챙겨주는 건 또 흔한 행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마을 여기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후배 존재가 좀 계속 좀 걸리는 게 이게 1대1로 집에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후배가 있는 심지어 거실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단은 후배를 걷어찼잖아요. 술 취한 외삼촌이 그게 더 트리거가 됐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죠. 결국은 후배한테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들킨 거잖아요. 네. 맞고 사는 거를. 판결문을 보면요. 범인 김 씨의 성장에 대해 나오는데 이게 어릴 적에 부모님이 유흥업소를 운영하셔서 6살 때까지 가정부에게 양육이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는 이모 집에 맡겨졌었다. 이때 이종 사촌과 다툼이 많았고 이모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은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네. 이런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눈칫밥 먹는 생활을 어렸을 때 그런 했었다. 사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부모님의 가혹한 체벌에 병원에 간 적도 있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을 양육한 가정부나 이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수시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친구들에게 거역을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본인이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잘 피하려고 하는, 숨기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이거는 크게 뭐 왜곡되거나 과장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팩트라고 하면 이게 사실 버려진 아이들 일종의 증후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이런 아이들은 되게 발라 보여요. 자기를 잘 숨기는 거, 분노를 숨기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앞서서 뭔가 자기를 숨겨온, 진심을 숨겨온 김 씨가 이제 외삼촌을 죽이는 일을 자기 인생 처음 버려놓고 그거를 안 돼, 나는 늘 그렇듯이 이것도 숨겨야겠다. 그렇죠. 숨기려고 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국선 변호사의 변호 아래 진행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깊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로 억압하고 목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정부나 이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수시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이 PCLR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40점 만점에 16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인 25점에 미달하여 사이코패스로 보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군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거실과 화장실의 혈흔을 제거하고 후배를 깨워 내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업에 관련된 잔소리를 하여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친족인 외삼촌을 살해한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사체를 토막 내는 등 극도로 잔혹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유족의 추모 감정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지만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20년. 참고로 당시에 이게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이유형에 들어가서 권고형 범위가 징역 10년 이상에서 13년 이하이지만 이걸 벗어난 형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권고형량 13년이라고 쳐도 20년이 나온 것은 사체 손괴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딱 나온 건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외삼촌은 직계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요, 양형 기준의 특별 양형 인자 중에 가중 요소로 이걸 넣어달라고 한 게 외삼촌이 사실은 이제 존속, 이게 폐륜성을 기준으로 존속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제 재판관은 그 존속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는 없다. 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네. 같이 살고 이런 거 봐서는 존속으로 보는 게 맞다. 네네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판사들은 존속살인죄는 아닌데 존속살인으로 형량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참 평소에 어떻게 했었느냐. 외삼촌이 실제로 학대라든가 뭔가 더 있었느냐.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대했느냐. 근데 문제는
이 아까 말한 그 사정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인을 하게 된 뭔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처음 저도 보는 순간 이거를 이렇게 찔릴 만한 일인가? 같이 사는 외삼촌을? 그렇죠. 그렇다고 살인이 용납되는 건 아니죠. 근데 폭력을 행사했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그도 못하는 성격이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요. 외삼촌을 때릴 성격은 못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칼로 찔렀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규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량이 줄여든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09년 재판이었기 때문에 지금 4년 뒤면은 만기 출소할 때가 옵니다. 그죠. 예, 이제 50살의 나이로 만기 출소를 많이 하게 된다면 나올 텐데 자기 삼촌의 나이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상태라고 보면은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출소한 후에 외삼촌의 그 묘에 가서 그리고 또 외삼촌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뒤에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어쨌든 생명을 앗아간 것은 잘못된 짓을 한 거죠. 안타깝게 조카의 손에 생명을 잃은 박 씨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